7월부터 50대와 수험생, 30살 이상 교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40대 이하는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의료진 등은 2차 때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 첫 회동을 갖습니다. 2년 반 넘게 중단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탯줄을 자르는 기구인 배꼽 폐색기가 집안에서 발견됐다며 아이 바꿔치기의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친모로 지목된 여성 측은 한 사람 몸에 2개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희귀병, 키메라증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 국학물리센터에서 불이 나 14시간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잡혔던 불길이 다시 번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건물 안에 고립돼서 소방등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3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긴축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고통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거나 장애를 입고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25가족이 내 몸이 증거라며 수기를 펴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부동산부터 일자리까지 제대로 한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586 운동권 세대를 꼰대, 수구, 기득권으로 규정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후에는 여당 대권주자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경선 일정을 확정질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여당에서 오늘은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실정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2030 세대의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는데요. 586 운동권 세대들이 이른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세대들이 불공정과 반칙, 특권의 과실을 챙기는 동안 힘겨워하는 청춘들의 현실을 보라고 일갈했는데요. 귀족노조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청년 일자리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 채무를 늘려 빚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의 실패로 청년들을 가상화폐 투자로 내몰았다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방역과 탈원전 정책 등을 거론하며 거짓으로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 여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쌓인 어려운 민생 문제를 여야가 같이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연설은 무척 실망스러웠다며 품위는 없고 낙인 찍기와 근거 없는 비난만 난무한 구태 정치로의 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품위와 미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세대가 이른바 꼰대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꼰대 정신부터 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한 만큼 약속을 지키려면 발목 잡기, 생떼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죠. 네, 오늘 오후 2시엔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주자 가운데 이른바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보다 한 발 앞서서 대선 출사표를 낸 건데요.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비판받아왔던 부동산과 청년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행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어 아래 2030 세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다른 대권 주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연기론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이르면 내일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한 지도부 의견을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숙고를 거쳐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짓고 다음 주엔 대선 경선 기획단을 띄워 이른바 대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논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여야 대표의 첫 만남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1시간쯤 후인 오후 5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나이와 정치 경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두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 송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가 주목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부겸 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도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보였는데요. 송영길 대표 역시 오늘 만남에서 자신의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보인 걸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 정치를 시작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 문신입니다. 점점 옅어지는 눈썹, 국민에게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건데요. 실제로 요즘 반영구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시술받은 게 아니라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제는 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타투가 여전히 불법이라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의원 입법을 추진했고요. 어제는 등에 이런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국회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동참을 했는데요. 홍 의원도 눈썹 문신을 했기에 흔쾌히 참여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정의당이 좀 인원이 적어서 여론과 공감을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발의는 10명을 채워야만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도 이제 눈썹 문신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흔쾌히 또 웃으면서 또 법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 하신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 BTS 멤버가 타투를 가리고 붕대를 하고 방송에 출연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타투를 허용하라고 주장해서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BTS 팬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만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할 때 타투를 가리는 건 불법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어서 어떤 때는 가리고 어떤 때는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신과 타투는 조폭의 상징이 아닙니다.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좋아하는 문구나 그림들을 새기면서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불법인 걸까요?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어야 타투 시술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의사들이 직접 시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면허제입니다. 면허만 있으면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를 하면 비의료인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도 합법화돼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법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국회에는 여러 차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라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5번의 국회에서 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데는 음지로 갈수록 일반 국민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더 크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를 한 사람이 300만 명, 눈썹 시술 등을 받은 사람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30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걸까요? 법이 시대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듯 타투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틀 안에서 합법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세대 교체 바람 속에서 이번 출사표를 계기로 지지율에 반등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마 선언 준비하시느라고 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을 보니까 경제 대통령이 눈에 띄더라고요. 경제에는 자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아,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각자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정세균 하면 뭐 원래 경제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옮겨왔었습니다만 예. 여전히 저는 제 스스로가 경제는 그래도 제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뭐 2% 성장을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마이너스 1% 성장을 했으니까 정상보다 최소 3%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니까 예. 국민들이 힘드실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네.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이제 출생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총리 하시면서 좀 이런 정책을 좀 더 폈으면 하는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청년 기본법도 예. 만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도 만들었고요. 네. 아무튼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출생 문제에 대해서 출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예. 소극적이고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하게 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청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랬었군요. 예,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장관급들이 한 20명 정도 예, 포진을 예.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 대표들이 20명이 들어와요. 그랬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공직자들이 다 공무원들이 청년정책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청년 기본법을 통한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이 20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청년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렸죠. 네. 그래서 이 청년 기본법을 통한 청년 기본 계획이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마 청년들 자신들도 그런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은 더더욱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네. 여야 합의로 청년 기본법을 만든 거거든요. 국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2030 세대 우리 젊은 층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예, 뭐 근본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네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이것은 이제 이 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잘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네.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자산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전 소득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전 소득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전 소득도 시원찮고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으니까 네. 저희가 정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은 이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예.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냐 그런 반성은 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났어야 되는데 2030 세대들이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 여당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최근에는 많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면 2030 세대를 다시 정부 여당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네. 혹은 옛날에는 이랬다 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요즘 많이 소통해 보셨죠? 예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통해 보니까 무엇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역시 그 느끼셨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예.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은 옛날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네. 뭐 외국어를 비롯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실력이 옛날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출중합니다. 네. 그런데 기회는 이제 그보다 작으니까 아. 그들이 겪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럼 2030 세대가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 바라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나를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예. 또 그 이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청년들이 어디가 아픈지 네.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책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아마 그런 노력이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 청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 정도나 네. 또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예. 좀 미래를 함께 설계해가고 예. 희망을 만들어 가봅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문의 주요 내용 경제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30 세대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주요 이슈를 좀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여당 내에서 경선 연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자, 어떻게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꼭 그렇게 단답식으로 얘기를 예. 하면 예.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예, 하겠는데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선의 후보를 뽑는 것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대선은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와 경쟁을 할 때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는 상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대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마 그런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야 될 터이고 네. 그리고 당내에서 이 문제를 좀 챙겨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연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예.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대선 승리,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지도부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일단 지지율 상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는 가짜 약장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강하게 좀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이재명 지사 쪽에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뭐 제가 그쪽에 얘기할 건 없죠. 예. 얘기할 건 없고 저는 지도부가 책임 있게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네. 그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고 예.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어떤 길이 그 길로 가는 길이냐. 예.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면 후보들 예. 개개인도 아니 후보가 됐는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뭐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당 대표가 고심 끝에 했을 터이니까 예, 예. 저도 과거에 당 대표를 여러 번 한 사람으로서 예. 당 대표가 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아마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고 예. 이제 우리 그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의 그런 결정들이 진지하게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믿고 싶고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지금 여야 간에 쇄신 경쟁이 벌어질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쇄신 경쟁에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무튼 필요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지와 성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따라서 경선 연기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대당 같은 경우에, 즉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예. 예. 자, 이준석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당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이 남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이준석 바람이 왜 나왔는가? 아마도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가 좀 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꼭 그 정당에만 국한된다고 보아서는 상황을 잘못 본 그렇군요.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국민들이 이렇게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수년 동안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큰 신뢰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그렇죠. 압도적인 예. 승리를 보여줬거든요. 혹시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할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정말 쇄신해야 그래야 민주당에 다시 신뢰가 만들어지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자꾸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요. 예. 초반에 지지율이 한 5% 넘게 이렇게 급반등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극복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제 제가 출마 선언도 하고 했으니까 네. 또 앞으로 발표할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정책 발표를 통해서 네. 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또 제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저출생 고령 사회 문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등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 더 이상 세계 중심 국가나 선도 국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충분히 그 준비를 하고 경험을 쌓았고 또 나름대로 위기 때마다 당의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기여한 바가 있는 제가 예. 적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예. 도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려서 예.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의 추가 반등에 의해서 급반등까지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석 씨를 체포할 당시의 영상, 또 신생아 탯줄을 자를 때 쓰는 도구, 즉 배꼽 폐새끼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측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성모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지난 2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원룸에서 나온 배꼽 폐새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꼽 폐새끼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이 폐새끼에 아이 배꼽이 일부 남아있고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숨진 아이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새끼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석 씨가 출산한 뒤 한 차례 사용하고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체포 당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는데도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체포 당시 영상만 보고 마치 석 씨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석 씨 측은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재판까지 키메라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은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숨진 아이를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김모 씨가 키메라증이라면 숨진 아이에게서 석 씨 DNA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아직 김 씨가 키메라증이라는 검사 결과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석 씨는 숨진 아이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 또 지난 2월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피의자들이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둬놓고 살해한 동기가 그동안 오리무중이었는데요. 일부가 오늘 파악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경찰청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서 밝힌 건데요. 서울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와 B씨는 피의자 측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해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2명과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서울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 우연히 피해자가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지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연락해 데리고 가게 했고 이후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레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여기에 앙심을 품었고 지난 3월 말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데리고 서울 연남동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압 상태에 두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감금 때문에 사망에 이르르긴 했지만 일부러 자신들이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들과 피해자 간의 채무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 장소 CCTV 분석을 마쳤고 계좌 거래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고소 사건을 처음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말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지난 5월 말에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난 피해자 측의 상해죄 고소 사건에 대해선 이번 살인사건 수사와 함께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해 고소건을 일부러 부실 수사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들이 지난 3월 말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끌고 온 뒤에 수사기구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4월에는 경찰이 피해자 대질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방에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하게 했고 또 지난달에는 아이를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당시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서울 마포서에서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10시간 넘게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큰 불길까지 잡았지만 불이 다시 타오르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다시 내렸는데요. 소방관 1명이 내부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불이 한때 꺼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재점화된 겁니다. 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지금까지 10시간이 넘은 건데요.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20분 만인 새벽 6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아침 8시 20분쯤 큰 불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잡지 못한 잔불이 무너져 내린 물건들과 뒤섞여 다시 번지면서 낮 12시 15분쯤 다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큰 불을 잡은 뒤 4시간 만입니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248명이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방관 사이에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오전 11시 25분쯤 소방대원 5명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화재 진압을 시도했는데요. 내부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1명이 건물 안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또 먼저 탈출한 4명 가운데 40대 구조대원 1명도 연기를 심하게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창고 진열대위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조와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데요. 물류 배송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네,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평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축구장 15개 크기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입니다. 신선식품을 뺀 일반 상품 전부를 취급하는 주요 물류 거점 중 하나인데요.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도 고객들에게 배송할 상품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훼손됐는지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물류센터 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측도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 물량을 다른 물류센터로 돌리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길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앞서 오전에 이제 불길이 잡힌 것 같았는데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소방서에서 오판을 한 걸까요? 뭐 오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이 현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잔불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곳이 많았을 것이고요. 예.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다시 재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아. 그 심한 경우는 그 화재를 진압했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긴 경우는 수일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새벽 5시 한 4, 50분쯤 불이 났고요. 그리고 바로 번져서 대응 2단계로 확대를 했고 그래서 많은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진화를 해서 다시 해제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고 해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화재 두 가지의 중점을 둘 거라고 봅니다. 일단 화재 진압 부분 하나 있고 우리 그 소방대원 한 분이 또 이렇게 고립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그 소방대원이 이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여건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시간상으로 벌써 뭐 1시간 이상 고립된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위중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예, 교수님 지금 현장에서는 이 소방대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작업이 진행 중이겠습니까? 아마 다각도로 소방대원의 그 탐색이죠. 고립되어 있는 소방대원을 그 구출하기 위한 탐색이 아마 현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유독 가스도 많이 차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그 활동하기에 아주 최악의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물리창고라고 하는 곳이 일단 쉽게 타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물 자체도 그 가연성 재료나 이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물류창고이다 보니까 가연물, 그 적재물이죠. 이런 것들이 다량 있다 보니까 그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소방대원분들이 내부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착용을 하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좀 몇 시간 정도를 뭐 호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필요한 겁니까? 예, 보통 산소통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약 뭐 한 30분 내외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총 작업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거고요.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보통 한계치라고 보면 되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속이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화재 초기 대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 근로자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이 그 여러 뭐 240여 분이나 굉장히 많은 분이 아마 근로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대피한데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그 화재 진압을 이제 중점을 두고 할 거고 또 다른 그 사실은 그 요 구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악 못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고립된 소방관 1명 빨리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와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교육과 보육, 종사자, 그리고 고3 학생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50대는 7월 26일부터, 40대 이하는 8월 중순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3분기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요? 네, 오늘 정오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정부는 3분기에 2,200만 명을 접종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7월 1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고3 이외의 대입 수험생은 7월 중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8월에 접종을 시행합니다. 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 그리고 돌봄 인력도 7월 19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40대 이하보다는 위중증 비율이 높은 50대는 7월 26일 마지막 주부터 접종합니다. 50대가 맞을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백신 도입량과 시기를 고려해 50에서 59세가 먼저, 이후에 50에서 54세가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합니다. 접종 시점은 50에서 59세가 7월 마지막 주, 50에서 54세는 8월 초입니다. 40대 이하는 사전 예약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예약 순으로 백신을 맞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접종 날짜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6월 대상자였지만 백신 부족 등의 이유로 접종이 밀린 27만 명은 7월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 자체 접종은 7월 말부터, 대형 사업장의 자체 접종은 8월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정부가 물량이 부족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일부 1차 접종자의 교차 접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76만 명에 대해 다음 달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회 필수 인력과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 약국 종사자 등입니다. 이달 말 들어올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이 다음 달 이후로 도입이 연기돼 2차 접종에 쓰일 물량이 부족해져 이번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추진단은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접종 간격에 맞춰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교차 접종 연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화이자를 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차 접종에 동의하지 않고 2차 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희망하면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제 숨졌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국내 첫 사망 사례입니다. 네, 백신을 접종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처 요령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 나타나는데 혈전증이 가장 우려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혈전증 판정받은 30대 남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 지금 희귀혈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보통 4일에서 4주 사이에 생기는 혈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위가 4일에서 4주 사이입니까? 네, 4일에서 4주 사이고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 네. 그 시기도 잘 알아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이제 처음에 뭐 두통이 있거나 네. 이럴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4일 또는 뭐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후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 그 약을 먹어도 가시지 않거나 좀 점점 심해지거나 그 정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그러니까 뇌에 출혈이 생겨서 생기는 두통을 그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예. 멍하게 아픈 굉장히 심각한 머릿속에서 그 심한 네. 두통이 나타나는 게 네. 뇌출혈 증상 중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5월 27일에 접종을 했고요. 네. 9일 후에 심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심한 두통이 있는데도 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해 생기는 혈전증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100만 명당 한 8명에서 10명쯤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900만 명 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 딱 2건의 희귀혈전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당으로 치면 한 0.2명 정도여서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드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서 그 두통만으로 혈전증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숨진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지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 혈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어떤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혈액 응고 때문에 이제 그 혈전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항응고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항응고제 중에 이제 헤파린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은 쓰면 안 되고 다른 종류의 약제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헤파린에 의한 헤파린에 대한 항체가 몸 안에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혈전증이 생기는 것이라 헤파린 말고 다른 항응고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관자실에서 그런 관련된 조치를 받긴 받은 거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숨을 거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양이 많고 또는 부위가 좋지 않았거나 이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사례인데 첫 번째 사례와 사실은 경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고 나서 한 2주쯤 있다가 두통이 생겼고 처음에 두통이 있었을 때는 이제 가벼운 치료를 받았는데 더 심해져서 경련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한 3일 뒤쯤 발생했고 이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회복이 됐으나 이 케이스는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혈전증 앞서서 말씀하신 처음 나타난 사례와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있었을까요? 그 뭐 임상적인 경과는 지금 보도된 것만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두 번째 사례에서 그 두통이나 구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만약에 그거를 이게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9일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두통이나 또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그냥 가벼운 두통이 아니라 혈전증과 관련된 두통이라고 의심을 했으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혈소판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아마 조금 더 조기에 진단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도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전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원급에서도 혈액 검사를 하니까요. 혈소판 감소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또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보통은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두통이 좀 있고 또 가끔 고열, 오한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면은 보통 다 해소가 되는데 그 두통, 혈전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 두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백신 접종을 맞고 난 다음에 직후 뭐 다음 날이나 뭐 2, 3일 사이에 되게 두통이 생기고 그게 며칠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이제 뒤늦게 생기는, 그러니까 4일 이후, 대개는 일주일 이후에 생기는 두통,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혈전이 가면 이제 두통이나 구토나 또는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폐에 가면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생깁니다. 가슴이 아픈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장에 있는 정맥에서 혈전이 생겨서 어딘가를 막으면 이제 복통이 생기게 되죠. 복통도 올 수 있군요. 그다음에 또 혈소판이 감소되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응고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몸에 이렇게 조그마한 출혈 반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쉽게 멍이 들기도 하고요. 몸에 반점 나는 것도 그 혈소판
감소 증상입니까? 네네. 혈소판 감소 때문에 이제 혈액 응고에 장애가 생기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혈소판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돼서 출혈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 출혈이 잘 일어나 몸의 여러 부위에서 일어나면서 그 조그마한 반점처럼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의심을 상황이 해봐야 되겠네요. 되는, 백신 예. 접종 후에. 네, 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의료기관에도 좀 안내 책자가 나간다거나 뭐 예. 방역 당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이런 그 희귀혈전증 의심 사례가 생길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의심하고 진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의료진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책자를 배포하거나 이제 한 상태인데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워낙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증이고 그렇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뭐 두통이나 구토나 뭐 흉통이나 이런 것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서 네. 그 둘 사이를 이제 쉽게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상적 경과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한 2, 3일이 지나도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새로운 증상이 생겨나고 또 뇌에 출혈이 생기면서 신경학적인 이상, 뭐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혈전증을 더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번에 첫 사례가 나와서 네.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제한 연령을 네.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방역 당국이 그러니까 그 30대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네. 그때 백신을 접종했을 때 코로나 감염을 막아서 생기는 이득과 부작용, 뭐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생겨서 환자가 이제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해를 비교해서 30대에서도 이득이 더 많아서 접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긴 했는데 예. 그 위해와 그러니까 부작용의 크기와 이득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게 한 1.3에서 1.7배 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네. 30대나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지금 백신에 여유가 있으니까 예. 다른 백신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이제 많은 분들이 맞기 시작했는데요. 네. 증상별 대처 요령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보건소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동료들의 오열 속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던 영웅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일한 정든 직장에 도착하는 영구차.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던 담양군 보건소 고 오정관 사무관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주말에도 거의 쉬도 못하고 저 교대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거의 매주마다 나오셨다고 봐야 돼요. 56살 오정관 담양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이 집에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 것은 지난 14일 밤. 오 씨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색한 우스갯소리를 쑥스러워하시던 그 천진한 미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소리와 함께 말씀하시던 선배님 목소리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오 씨는 지난 석 달 동안 달마다 무려 15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그였지만 쌓인 피로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에게는 한직급 승진이 추서됐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책임과 사명감으로 몸을 던지신 사무관님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새롭고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인과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두 아들을 둔 고 오정관 사무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섰던 오정관 사무관은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권 등판을 두고서 여야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이 대변인을 통해서 내 갈 길만 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꽝 잡는 매에 비유하면서 윤 전 총장 대항마로서의 대권주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혜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야권 대선 주자로 지금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자, 어떤 뜻입니까? 일단 국민을 가리키는 큰 정치하겠다. 그러면 큰 정치가 뭐냐?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갈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느냐 이런 또 그 가능성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조기 입당이 가시화됐을 경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층들이 보수층만은 아니거든요. 중도층도 있고 합리적 진보층들도 있는데 중도층이나 합리적 진보층 등에서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가급적 중도층하고 합리적 진보층을 안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또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들어와도 좀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입당 압박에 좀 구애를 받지 않겠네요, 윤 전 총장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롤 모델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제가 한번 아이젠하워의 길이냐 메가더의 길이냐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참고해야 될 아이젠하워로부터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물론 이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1952년 미국 대통령 당시 시절 결국은 공화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민주 공화 양당 지지자로부터 이렇게 그 나와달라는 러브콜을 받다가 오랫동안 제3지대에 있다가 시민단체 나와라 아이젠하워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공화당에 합류를 하거든요. 결국 공화당에 영입된 거지만은 영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공화당을 접수한 거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 가깝습니다. 그 소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 정도로 유연하게 사회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종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보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공화당 내에 좌파랑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공화당을 접수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점에서 메가더랑 굉장히 달랐다. 반공, 강경, 보수 일변도의 메가더하고는 그 부분에서 차별화됐다라는 점이죠.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두 부분을 참고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경선 버스에 같이 타야 한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딱 정했는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을 구성을 본격적으로 철수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경선에 맞춰서
물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정 총장으로서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은 국민의힘만으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보수 진영만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은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서 진영의 가치는 그런 후보가 되지는 않겠다. 그런 뜻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마이웨이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어차피 그 야권 단일 후보를 향한 각자의 어쨌든 조금 다른 생각들이 노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최근에 그 공보 라인 정리되면서 명확하게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이란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와서 앞서 IGN화처럼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런 상황을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제3지대 후보, 그러니까 뭐 정주영, 이인재, 또 이제 가깝게는 안철수가 있었죠. 또 반기문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했다. 기성정당, 거대 정당에 몸담지 않은 제3지대로서는 참 어려운 것을 윤석열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있지만은 예.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독자 세력화했을 때 국민의힘 당이 쪼개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제3지대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는 야권 분열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 상황은 또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이준석 전 대표처럼 조심조심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그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오세훈 후보가 결국은 또 야권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혹시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염두에 두고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내 여러 대권 주자 중에서 죄송한 말이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당 밖에 안철수를 대하는 태도랑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 또 지지하는 당내 지지자들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하면 함께 이름이 같이 거론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긍정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출홍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네, 꽝 잡는 내가 바로 나다.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차 이렇게 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결국 저는 그 민주당 내 그 경선 구도가 너무 고착화됐다.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으로 고착한 데서 거기서 더 나가서 두 후보 모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나름대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본인이 획득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그 출마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그 원죄의 굴레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친문의 지지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도층을 과연 포섭할 수 있을 것이냐. 외연 확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토층이라든가 비호감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추윤 갈등이 한창 심할 때 추미애 장관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추 전 장관이 언론이 씌운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지지율 사이에 좀 상관관계가 없겠습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그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의 굴레는 벗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의 굴레는 뭐냐면은 윤석열을 키워줬다. 이런 굴레는 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키워준 당사자가 추미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그건 이제 과거 그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났고 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경선에 뛰어든다라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과정에 굉장하게 흥행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이낙연 경선 고착화 된 그 구도에서 하나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요소인데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등장하면은 또 조국 문제가 소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그 딜레마를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온 대선조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오늘 나온 대선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양강 체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정책 협약식을 위한 만남이라고는 하는데 친문 껴안기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겐 가장 약점이 친문이 비토가 강하다. 이런 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의 적자인 그 김경수 지사하고 만나서 완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친문의 지지를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친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등을 돌리는 상황은 막자 이런 행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이걸 겁니다. 지금은 탄탄한 지지율 1위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2위인 그 이낙연 그리고 지금 뭐 때로는 4위도 나오고 하지만은 정세균 전 총리가 갑자기 부각을 해서 2위, 3위가 1위, 2위, 3위가 황금 분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 본 경선에서 뭐 50%를 넘으면은 이제 경선이 끝나지만 50%를 안 됐을 경우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 친문이 직결을 했다. 그래서 그 이낙연, 정세균 이 두 후보가 힘을 합쳐서 역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들을 제일 견제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정해야 될 문제가 경선 연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지금 기한이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내부에서는 대선기획단 인선 놓고 고심 중이지만 KBS 개그 콘서트 PD를 좀 인선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따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이 반발이 있더라도 이번 주말 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경선의 흥행 요소를 좀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극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것이 개그 콘서트 그 PD를 지낸 서수민 전 PD도 어떻게 보면 대선기획단 총 감독으로 영입을 하자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은 단계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느냐. 그래야지 그 고착화된 경선구도에 변화는 못 주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 첫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악수를 했고요. 네,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앞서 뭐 논의를 좀 하겠다라고 한 게 여야정 협의체죠.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하자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정례화하자 이렇게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뭐 앞으로 협치를 하느냐 갈등을 하느냐 뭐 그런 선봉에 서게 될 텐데 나이 차로 보나 정치 경력으로 보나 사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또 협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야기할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님 오늘 예방 오셨습니다. 좀 오신 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요. 우리 홍보승이 우리 수석 대변인 오셨고 우리 서범수 비서실장님 그다음에 또 김철근 정무실장님도 오셨네요. 네. 저희는 우리 홍 대표님하고 우리 김영호 비서실장님 저 수석 대변인 고영진입니다. 오늘 언론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카메라가 많이 와 있는데요. 우선 공식적으로 두 분 대표님 한 말씀씩 하시고 그다음 편하게 진행하시는 걸로. 네, 우리 저 송영길 당대표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저희 방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지나가다 몇 번 뵌 적이 있지만 직접 공식적으로 만난 건 처음인데 저는 뭐 야당 당내 경선에 조금이라도 제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당선되시고 나서 모든 인터뷰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렸고 또 그 의미가 단순히 30대 젊은 대표다 이런 걸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느꼈겠지만 광주에 가서 5.18 정신에 대한 했던 말씀이나 또 대구에 가서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켜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부정했던 컴퓨터 부정설 이런 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나경원 후보님과 TV토론에서 억가하지 말자 이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저도 뭐 이 정치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의 본 취지를 그냥 억지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투 몇 가지를 가지고 억지로 까는 이러한 정치, 소모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정치할 때 항상 뭐 이야기하면 건방지다 뭐 이런 나이가 벼슬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 내용을 들어주려는 자세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당선은 뭐 여야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자주적인 기상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야정 협의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 내용이 있으시니까 형식에 구애대 없이 서로 소통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주
환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G7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청와대에서 아마 초청을 할 텐데 같이 가서 뵈면서 여야정 협의체의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어 우리가 여야가 생각은 다르지만 야당의 날카로운 비판이 국정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도 해봤다 그래서 저도 택시기사 노조 출신이라 공감대를 가졌고 또 카톨릭 분명히 안드레아 하시던데 저는 또 대관 안드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기쁘게 생각해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 한 말씀 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 양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다소간의 시격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각자 당내에서 그래도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고 평가받는 저희 두 대표가 선출되어서 앞으로는 양당 간의 그 교류라는 것이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저도 당대표 선출되신 이후에 송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개혁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고 저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는 이 정당 정치의 표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억가를 얘기하셨는데 야당이다 보니까 또 여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대통령께 약속드렸듯이 국가 위기 앞에서 저희가 억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 간의 협치 모델을 잘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고 서로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섭단체 연설 하시면서 특히 송 대표님께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이나 그런 젊은 세대의 욕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 제가 잘 경청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경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이 비록 이제 최근에 2030 세대의 주목을 다소 받고 있긴 하나 저는 송 대표님께서도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하신 것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 하나하나 또 저와도 개인적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도 같이 경쟁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은 참 국민들이 바라보기 좋은 그런 여의도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 같은 아주 공식적이고 또 딱딱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뿐 아니라 저는 뭐 송 대표님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배울 점도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참 식사 한번 모시고 참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첫 공식 만남 회동인데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서로 많이 협력하자.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서로 같은 의견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추운 해설위원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하고요. 서로가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처음 관심을 받았던 것이 두 사람의 나이 차가 22살 이렇게 떨어져서 그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걸 떠나서 나이 또 정당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그 부분이 참 보기가 좋았다. 서로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또 서로가 지적해주고 싶은 말은 지적하되 충분히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말들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잠시 뭐 억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억가라는 표현이 그 억지로 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준석 대표가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은 송영길 대표도 서로를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소모적인 정치를 하지 말자.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대표의 첫 회동 장면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여야가 이렇게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해설위원과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청장님, 네. 어제까지 1,322만 명 맞으셨다고요, 우리? 네, 그러셨습니다. 자,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딱 한 달. 우리 정치인들이 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거지국이다. 백신 후진국이다. 국민들이 백신 1차라도 맞으려면 6년 4개월 걸린다. 그래서 곧 백신 접종 이퀄 불신 지옥이 됐습니다. 백신 안 맞겠다. 백신 맞으면 사지가 마비된다. 죽는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모범적으로 모범 케이스로 맞자 백신을. 그거 안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았습니다. 제 처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왜 맞느냐. 그래서 저녁 때 TV를 보다가 제 안방에 들어 자고 있는데 가끔 문을 열어봐요. 괜찮느냐. 얼마나 불신이 많으냐. 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아빠 괜찮습니까? 괜찮다. 이게 한 달 전 일입니다. 불과 한 달 좀 안 된 일입니다. 이제 주변에 맞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 들어간 거 맞는 사람 보니까 역시 괜찮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 가까이 주장한 게 나는 정치인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쫓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지금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예.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뭐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4월 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예를 명확하게 듣지 않고. 제시하고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다음은 또 강이네요. 강기훈 의원님. 강하지 않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가들은 순해요. 뭐 접종률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저도 참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접종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면 이 야당의 야단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당의 야단.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조금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야당의 지적한 것이 접종률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 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첫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27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학창시절 가출행위와 카드 연체 등 해지 문제로 친누나와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사체는 4마리로 경찰은 지난 6일 공원 외진 곳에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아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 흡연하고 말리는 시민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4월 30일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A씨가 흡연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변 승객이 이를 말리자 꼰대 같다고 따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 나들목 근처에서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적재물이 쏟아져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군대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해서 군복무와 관련 없다는 판단을 낸 국방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홍 일병의 사망과 군복무 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 가족의 순직 유형 변경 요청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애가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 세종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애가 1인실에 입원했을 때도 그 가스피 풀면서 세종맥을 사용했었거든요.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수면 치료가 들어가서 거미줄처럼 그 폐가 굳어지는 병이라고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이제 제가 그때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출산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바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부엌 찬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원하기 전 마지막인 것을 예측이나 한 듯 아빠 너무 고마워 감사해 하던 당신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끝없는 싸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책을 출간하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으신 민수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몸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침이나 아니면 폐 같은데 이렇게 조절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약을 흡입하면서 조절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아, 네네. 예, 가끔씩 이렇게 그 목에 걸리니까 불편하시다 언제든지 물 드시면서 좀 편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책인가요?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사실 처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정말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 죽어간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책을 낼 수 있도록 임정훈 교수님께서 그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63명의 이야기가 담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수연 님도 여기에 지금 쓰신 거죠? 첫 번째 저희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으셨나요? 저희가 다 피해를 입었고 저도 이제 천식으로 판정이 되었고
저희 작은 아이도 천식과 폐렴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제 큰 아이는 면역 질환과 그 천식이 거의 저희 못지않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 그 4단계 밖에 받지 못해서 4단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4단계라는 것은 피해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예. 해줄 수 없다. 예. 이렇게 피해는 있지만 증명을 할 수가 없다. 네, 피해 이야기는. 보상도 해줄 수 없고 예. 심지어는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정이 된 거죠. 아이들도 둘 다 아프고 지금 아프시고 이러신데 치료비도 다 자비로 충당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와 작은 아이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 천식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아이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제 자비로 지금 치료하고 있고 자가 면역 질환까지 생겨서 사실은 그 활동이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활동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가장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진짜 밝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밝은 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게 너무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도 해결해 주지 않는 나라나 환경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정부와 환경부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망스러우신지요, 구체적으로요? 피해자들이 지금 사실 그 피해를 입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그 병원비가 너무 절박하고 또 자기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구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속상합니다. 인정을 못 받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군요. 네, 많습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 자체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혹시 살균제 어느 제품을 쓰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쓴 거는 다양한 그 제품들을 마트에 가서 이제 선택할 때 다양한 제품들을 사게는 됐었는데 가장 많이 쓴 게 옥시 싹싹과 가스키메이트를 많이 썼습니다. 일단 옥시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SK케미칼이랑 애경산업 1심 판결은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사실 MIT나 CMIT 그 성분이 화학 성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다는 그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마저 있었는지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그 해당 재판 SK케미칼이라던가 애경산업 제품 쓰신 그런 피해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저는 그 희망솔루션이라고 그 가습기 피해자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이제 대표자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고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이제 재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정말 저희가 정말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제발 저는 저희 국민이 승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피해자는 있는데
그런데 무죄가 가해자가 말이 없다. 되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맞습니다. 몸이 증거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법원의 좀 판결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법령도 잘못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 환경부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 우리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였습니다. 정부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사후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고통 계속해서 좀 귀 기울여 주셔서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의 2018년 아시안게임 때 선발 특혜 논란의 주인공 오지환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우승하고도 박수받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엔 성적이 애매한데도 입대를 앞두고 선발돼 병역 특례를 받은 오지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동열 당시 감독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오지환이 도쿄올림픽 대표팀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2년 전 프리미어 12엔 데려가지 않았던 김경문 감독이 고민 끝에 낙점했습니다. 지금 오지환 선수가 가장 수비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수들이 안 그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내야수 수비가 좀 더 견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타격만 놓고 보면 경쟁자들보다는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비로 팀 승리에 기여한 지표를 보면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 노련미가 더해진 지금은 김하성이 빅리그로 떠난 KBO 리그 최고 유격수입니다. 김 감독도 미국 무대에서 뛰는 박효준보다 낫다며 선택에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박효준 선수도 좋은 훌륭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지만은 오지환 선수가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함께 논란이 됐던 외야수 박혜민도 김경문호에 승선했습니다. 도루 2위,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출중한 수비에 준수한 타격까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기뻐하지 못한 두 선수는 이제 베테랑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며 논란을 씻어내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령화로 농촌 인구의 부족이 심각한데요. 일손을 덜기 위해서 자율주행 이항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논에서 모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대의 이항기가 작동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농민이 한 대는 2명이고 한 대는 단 1명. 게다가 1명이 일하는 이항기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핸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2명이 작업하는 일반 이항기에 자율주행 장치를 달아 이항기가 스스로 움직이며 모를 심는 겁니다. 논두렁에 설치한 이 장치는 영상 자동 물고,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논의 수위를 측정하고 물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논에 나가서 물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 오거나 그럴 때 나오기 힘들 때 그럴 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봐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열었다가 물 부었다 하면 되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드론도 농업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드론으로 논에 직접 벽실을 뿌려 파종할 수 있고 농약 살포도 가능합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벽시 파종의 경우 모를 키워 옮겨 심는 과정이 없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외국인 일손마저 부족한 우리 농촌에 첨단 디지털 농업 기술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벼도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벼도열병은 비가 자주 오고 낮은 기온이 계속되거나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쉽게 발생하는데 특히 긴 장마가 벼도열병 발생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민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하루 이상 쉰 농업인은 전체의 5%인 가운데 여성이 5.8%로 남성 4.3%보다 많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제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더니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선선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4도, 대전 25도, 울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